오늘 마지막 순서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이정석 선생님을 모시고 현대 동시문학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역시 20분으로 축약하게 해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55분에 될 수 있으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선 교수님과 김용희 교수님이 그 역사적인 흐름, 동심과 아동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창작되고 있는 동시와 동시조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여기 오신 시조 시인님들께서 한번 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한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또 어떻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시를 가지고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그 210쪽이죠. 현대 동시 문학의 흐름과 전방에서 제일 먼저 동심이란 무엇인지 여기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동심이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동심이라는 꼭 어린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심성으로서 모든 어른들의 추구하고 있는 귀중한 심성이 바로 동심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면 물활론이라고 하죠. 물활론. 그 무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들의 마음, 그 개구리와 얘기하고 그다음에 돌덩이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장난하는 그런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 일반 시인은 사실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어떤 벽을 느낄 수 없는데 동심은 어른을 위한 동심, 아이들을 위한 동심 두 가지 다 갖춰야 할 것이므로 창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11쪽에 보면 그런 셋째 줄에 아동의 동심과 어른의 동심을 함께 아우르는 명쾌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동감히 동시문학은 시보다 더 창작이 어려운 게 아닌가 써보면 그럽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동시를 보면 정말 태작이라고 하는 엉터리 동시들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정말 아이들의 동심과 어른의 동심이 다 나타나 있고 문학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작품들은 다 수준 이상의 것들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동시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거기 211쪽 중간에 보면 박목월 선생님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동심적인 단순성과 소박성의 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성기옥 교수님의 얘기 나옵니다. 동심적 발상의 세계 표상의 정서 표출의 결정하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동심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동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동시에는 단순 명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명쾌를 우리는 그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문학성이 유지된 단순 명쾌성이죠. 그래서 그런 동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가지는가. 거기 제 212쪽 그 제일 아래 황지우 시인의 시민과 최윤정의 동시
203호 우리 집 옆집은하고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읽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1980년 5월 이후에 나온 신문에서 그대로 아무 뭐 가감 없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이 시입니다. 이게 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정의 시도 동시도 읽어보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할 뿐 이것이 동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황지우 시인의 시민은 1980년 5월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시의 핵심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당시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으로 탄압받던 사람과는 무관한 데 사는 소시민의 무정함, 나약함 그런 것들이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정의 동시에서는 그럽니다. 많은 사람 이게 동시냐? 객관적인 사실 나열하는 건 무슨 동시냐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참 그 착상의 참신함에 이 동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문학의 감동이라는 것은 꼭 문학성이 높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감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14쪽에 보면 이중관 시인의 두 편의 시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동시고 뒤에 나오는 부엌의 불빛은 시가 아니라 일반 시입니다. 이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 광화문 광장에 그 큰 판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2017년인가요? 거기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똑같은 불빛이라도 불빛이 내 머리에 위를 비추는 저녁이라는 이 동시는 아주 동심을 잘 나타낸 정말 따뜻한 동시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엌의 불빛은 부엌 안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어머니의 눈물은 온 가족의 평온함과 가정의 영원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자 하늘의 별도 생성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빛이라기도 다른 의미의 불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동시와 동시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들이 빚어낸 동시와 동시조 명편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아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시 중에서 괜찮은 동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 그 다음에 명편 동시조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 김용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사실 시와 동시 경계는 따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근차근 만들어지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동시와 시가 경계를 나누어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분단 이후에 평북 정주에 남아 있어서 말년의 동화시 지게내의 내행쟁이라고 하는 아동문학의 동화시죠. 몰두한 백석 시인도 사실 나중에 동시를 많이 쓰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6쪽에 보면 서정주 시인의 외할머니의 뒤안 툇말이라는 이것은 동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할머니 집 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쪽 217쪽에 보면 천상병의 귀천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느니 서풍 끝내고 하늘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동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완영 선생님의 분인의 살구나무의 동시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제일 좋은 동시조를 찾아라고 하면 이 정완영 선생님의 분인의 살구나무를 다 거의 얘기합니다. 참 멋진 동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초정 김상옥 선생님은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님도 동시집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발간을 했고요. 김상옥 선생님의 참새와 아이도 자, 이거는 동시입니다. 완전히 동시입니다. 이 김상옥 선생님의 1952년 성육꽃이나 1958년 꽃속에 묻힌 집이라고 하는 동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8조 교원 김용덕의 콩 너 죽었다 유명한 동시죠. 그 다음에 정호승 선생님은 여름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깻잎에 초종달을 싸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춘잎에 별을 싸서 드려야지. 이 동심이 잘 드러난 동심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종환 시인의 보름달도 동시입니다. 연못에 보름달로 환하게 떴다. 산개구리들이 몰려나와 달 갖고 놀다가 그만 조각조각 깨버렸다. 조심하라고 그랬지. 오늘이 벌써 몇 번째야. 엄마 개구리 소리치며 혼내다가 하늘을 보니 달이 그대로였다. 연못에 보름달도 그대로였다. 이 동심입니다. 참 멋진 좋은 시죠. 또 21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무산 조연 스님의 선시에도 동심이 넘쳐납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대단한 동심이 드러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중앙대 박사 논문 중에서 배우식의 설학 조연 선시조 연구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 조연 스님의 시조를 5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정감정의 서정선시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서정선시조는 어떤 동심이 내재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은요, 조오연 스님의 세 편의 시조, 선시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그 대구 시인인가요? 김구 시인인가요? 그 할미꽃이 서정선시조 최고 백미라고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정말 저더러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이 할미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조연 스님의 남산골 아이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산골 아이들은 흰눈 덮인 겨울이 가면 심도 까마득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몇 살 둥지를 안고 달빛 먹고 오더라. 이게 뭐인가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은 어떤 의미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에 이제 제가 약간의 해설 해놨습니다만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몇 살도 안고 달빛도 먹고 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여의 세계 그 다음에 무명을 깨라는 그런 의미의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허수아비도 면적적인 삼수로 된 연시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박사 논문에서는 허수아비를 우주적 초월적 깨침을 이룬 해탈자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저는 모든 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심을 팔을 펼치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누이가 있는데요. 어린 오누이가 오솔길을 탈레탈레 걸어간다. 이 마을 잎 겨드랑이에서 다몽색으로 핀 꽃과 같다. 이슬이 마르지 않는 이른 아침에. 그런데 이른 아침에 웬 아이들이 오솔길을 동네 오솔길을 그것도 탈레탈레 걸어갑니까? 그 말하자면 파란 동네에 겨드랑이처럼 약간 길이 보이는 그곳에 아이들이 걸어간다는 얘기죠. 탈레탈레 걸어간다. 그것도 아침입니다. 아마 이것도 선시인데 밤에 면벽을 한 그 수행자들이 어떤 깨우쳐서 밖에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동심이 가득한 선시를 쓴 분이 무산 조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 동시나 동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시인데요. 동시조 흐름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 빼고 작품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 222쪽에 보면은 박경룡 선생님의 작품 2개가 있는데요. 저는 박경룡 선생님의 동시조 참 많이 읽고 그랬지만 이 2편 시처럼 좋은 시, 제 생각입니다. 참 멋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편 읽어볼게요. 이른봄. 아기를 재우려다 할머니도 잠드셨다. 이불 밖으로 한 발짝 빠져나와 겹친 2발, 토박한 매화 가지에 갚힌 매화 겉송이. 아마 할머니하고 아기가 같이 누워있다가 잠잤는데 아기 발이 할머니 발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을 이른봄 늙은 매화나무에서 핀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 시상이 똑같이 다릅니다. 다른 건데 나중에 정장에서는 겹쳐요. 와, 이 대단한 관찰력이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박경룡 선생님은 1959년에 등장하시면서 시라든지 일반 시다 쓰시다가 93년인가요? 뭐입니까? 쪽배 동시조를 동의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아동문학계에 이렇게 큰 동시조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바탕을 만드는 분이 박경룡 선생님입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용희 선생님도 다니고 김용희 선생님도 동시조집을 내가지고 상 받으신 분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덕분에 동시조 한 20편 가까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진복기 선생님의 눈보라든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박방희 선생님의 작품 조승달. 박방희 선생님 계시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지자 하늘 위에 손전화가 켜진다. 오늘도 별탈 없이 하루를 잘 보냈는지 도단한 초저녁 별들이 안부를 물어 반짝인다. 조승달을 손전화로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시조입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는 밑에 읽어보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이르 빛바랜 사진첩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순나야하고 저기 뒤에 나오는 순나야는 활자크가 20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작아집니다. 소리를 시각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희 선생님의 말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거의 많이 됐네요.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요즘 동시조를 쓰는 아동문학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한번 여기 계신 시조 시인님들께서도 동시조 한번 장작해 보십시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요즘 나오는 동시조를 보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안타깝고 좀 답답한 점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자꾸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동시의 중요 흐름에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대구적인 단형 동시가 있는 문삼 선생님의 유명한 분향이라는 시 형태, 그 다음에 산문 동시, 그 다음에 환타지 형태의 동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 쪽이냐면 226쪽에 보면 권영상 선생님과 악어가 와서 있는데 이거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학교를 악어가 와서 전부 다 씹어먹는 그런 얘기인데 상상력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사회적 발언이 있는데 김한영의 달팽이 집은 2009년 용산철거 화재 현장에 걸린 동시입니다. 달팽이 날마다 집 한 채씩 지고 왔으니 월세 살 일이 없어 좋겠다는 아주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지난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시 영역에서 정치적 발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관한 관심,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사랑과 성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 김명의 그 초경하는 날이 있는데요. 뭐 팬티, 봉숭아, 꽃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김은영의 할머니 젖가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5학년인데 브래지하고 할머니는 맨가슴이고 젖가슴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죽음에 관한 인식이 있는데요. 동시에서 아이들에게 죽음을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죽음을 어린이들 익히는 동시에를 쓴다고 어떤 수준으로 써야 될까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들어와 있습니다. 성과 사랑,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이 동시인들이 창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단의 실과 평화통일,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지금 동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동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전망을 해보면 디카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시. 거기 233쪽에 보면 사진시하고 디카시는 전혀 틀리죠. 사진시는 그냥 시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진이라면, 디카시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내가지고 시를 쓰는 거니까 전혀 틀립니다. 거기 뭐 더 이상은 하지 않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청개구리가 왼쪽 아래에 앉아 있고요. 우개가 어디가 있고 있습니다. 그 어디 따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익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초단형 동시 장작이 있는 한 일행짜리 동시가 나오고 있어요. 긴 동시나 동화도 읽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 민들레 씨가 하는 말, 전병호의 자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갈 시간이야. 해국을 해가 노른자로 굽고 있어요. 촛불 속 징검도를 1인분씩 놓여 있다. 뭐 이런 아주 짧은 초단형 동시들이 새로 생겨서 하나의 이제 주축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태 동시의 적극적인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동시의 창작 형태이면서 미래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추측, 전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뽑아내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들은 동시든 시조이든 시이든 문학인이기 때문에 거기 박용철의 시적 변형에 대해서에 나온 것처럼 한 편의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의 문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날마다 한 편씩 쓰면서 정말 눈이 시리도록 밤샘해 본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학을 기름지게 하고 좋은 작품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시조 시인님들께서는 동시를 통해서 어떻게 동심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시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